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 혼술 4월 18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이면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국회의원들이나 참모진 또는 평론가, 정치부 기자, 또 정보맨들 사이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 최근 여의도 정가의 화제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윤석열, 언제 등장을 할 것이냐, 정치판에 언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형태로 등판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김종인, 계속 친정, 국민의힘에 먹던 우물에 마치 침을 뱉듯이 여러 가지 독설을 쏟아내고 있죠. 그 목적이 과연 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보선,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급격히 힘이 떨어지기 시작한 문재인입니다. 자, 레임덕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재보선 이후에 그 레임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 이 지지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어도 30%대가 무너진 적은 없었죠. 그런데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30%대가 무너질 것이 확실합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갤럽 조사.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20%대가 나온 것도 몇 차례 있었지만 갤럽에서는 계속 30%대는 그 벽은 유지해 왔는데 자, 이번 주 깨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30%였죠. 30%였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지지율에서는 아마 그것이 깨져서 드디어 20%대로 추락을 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30% 긍정평가 30%는 역대 문재인 정권 최고치였죠. 그리고 또 최저치는 또 최고치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평가입니다. 부정평가. 62%.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62%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높습니다. 부정평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지하지 않는 국민, 지지하는 국민은 계속 한 10%, 20%는 있을 겁니다. 그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주 막판 가서는 무너지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 현재 60, 70%까지 되는데, 그 국민들 10명 중에 여섯 7명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서 8명까지 지지하지 않고, 9명까지 지지하지 않고 이러면은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직 1년 임기가 남았는데 1년을 어떻게 버틸까? 그것이 상당히 걱정일 텐데. 자, 그리고 또 하나,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낮아지면 일종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은 그것을 레임덕 시작의 징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징조가 아니죠. 그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버팀목이 돼야 할 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대통령보다 높아져 버리면은 정권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가령이 여당의 지지율이 현재 대통령보다 높아지면은 여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왜 우리가 대통령을 계속 보호하고 감싸가 안아야 돼? 다음 대선도 다가오는데, 다음 대선 때 우리 살 길도 바쁜데 왜 지금 인기 떨어지고 무능해서 지지율 또 바닥으로 내려가는 대통령과 왜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야지. 그래서 차별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그래왔죠. 그것이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작은 이미 됐고 본격화되는 그런 징후인데, 지금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재인 지지율은 30%, 민주당 지지율은 31%,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레임덕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친문 핵심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최근에 언론에 자주 보도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입니다. 친문 주자 이래가지고, 친문은 친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까지 됐는데 벌써부터 차별화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난파선이 될 거죠. 이제 청와대는 난파선입니다. 계속 가라앉을 텐데, 난파선이 될 청와대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우리 따로 배를 타고 나가서 정권 재창출해야 돼. 이런 속셈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앞으로 하겠다. 청와대 말 안 들어. 그런 예고장처럼 들립니다. 자, 라디오에 출연해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호중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재보선에서도 패배를 했으니 앞으로 뭐 화합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윤호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앞으로도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 개혁. 이른바 말하는 적폐몰이 적폐청산 이런 거죠.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개혁을 하다가 1년을 앞두고 임기 1년을 앞두고 주춤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당과 국회는 왕성하게 일할 때다. 왕성하게 일할 때다. 청와대는 아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청와대 임기는 1년 남았고 문재인 임기는 1년 남았고 국회, 우리 여당의 임기는 3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도 아닙니다. 돼야 된다는 청와대와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청와대 말 듣느냐. 1년짜리 청와대 말을. 우리는 3년 남았고 그 3년 사이에 우리는 다시 정권을 만들어서 우리도 또 계속 기득권을 쌓고 또 주류 교체하고 우리 진보 좌파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다 쓰러져가는 청와대 말 듣고 국정 운영을 하느냐. 국정 운영 앞으로 우리가 한다. 이 선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 좀 짚어보실 것이 있는데 사실 윤호중은 지금 친문 핵심이라고 불리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문 후보 이렇게 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친문 아닙니다. 문재인에게 전혀 마음의 빚이 있을 이유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윤호중은 처음에 이 당에 있을 때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도 제가 그 당과 김대중 정부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봤는데 그때 원래 김대중이 만든 평화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DJ가 정계 복귀를 하면서 만든 당이 또 하나 있었죠. 새정치국민회의. 그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그때 청와대를 출입을 했습니다. 자, 그때 행정관이었던 이 윤호중이 지금은 국회의원을 사선인가요? 거치면서 법사위원장도 하고 지금 원내대표까지 올랐는데, 자, DJ 출신들 중에서도 강성들이 지금까지 정치권에 남은 강성들이 그동안 이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DJ는 없으니까 친 DJ는 없으니까 친노무현, 친문재인 이런 표피를 쓰고 계속 진보좌파 정권의 진보좌파 진영의 강경파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가령 설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원래는 동교동계 막내, DJ의 동교동계 막내 이렇게 불렸는데 친노, 친문 그 주류에서 계속 이어오면서 강경한 발언을 내는 그런 진보좌파, 크게 보면 진보좌파의 강성파들입니다. 윤호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친노, 친문 이런 타이틀을 달지만 본질은 항상 진보 좌파 진영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룹입니다. 윤호중도 거기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그룹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강경 진보 좌파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주류를 교체하고 또 기득권을 빼앗고 그래서 빼앗아서 그들이 기득권을 갖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친노, 친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의 본질은 진보 좌파 세력의 강경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들이 추구하는 정권도 문재인 정권 시즌 2 아니면 노무현 정권 시즌 3, 김대중 정권 시즌 4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 주도권을 잡는 진보 좌파 쪽에서 정권을 만드는 그쪽에서 주류를 교체해서 그들이 주류가 되고 새로운 기득권을 쌓고 새로운 적폐를 쌓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은 그 역할을 거의 다 끝내고 지금 코너로 점점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별화를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의 순장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걸림돌이 되면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조만간 이 문재인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 노태우 정부 이후에 민선 대통령 다시 시작된 이후에 여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아서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이명박이 유일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 요구하지 않았죠. 다른 정권은 전부 여당이 요구를 해서 다 탈당을 했습니다. 문재인도 같은 운명을 겪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인데도 문재인과 그 당내 강경파가 여전히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개선하는데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진보 좌파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래야지 문재인도 안전하고 또 새로운 기득권을 쌓는 이 정당에 있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강경파들 중에서는 이재명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이 적통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강경파지만은 결이 다릅니다. 쭉 이어져 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쭉 이어져 온 이 라인은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이재명 대체 인물도 찾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체할 친문 후보 정확히는 노무현, 문재인을 이을 새로운 강성 진보 좌파 후보 찾기가 시작된 거죠. 자, 당장 거론되는 인물이 뭐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내보낸다 하는 김경수 있고, 최근에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임종석 있고, 유시민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재보선 참패 이후에 저도 그냥 진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졌죠. 그러니 앞으로 자기 대권도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문재인 정권 주변을 겨냥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고 정권이 끝나도 어떻게 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니 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무리들 중에는 차기 대권 제3의 대권 주자로 불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대선에 왜 나가? 내가 대선에 왜 지금 이 상황도 좋지 않은데 문재인 정권 그 본인들이 다 그 뭐 정권을 노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나보고 나가라고 나 안 나가?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이죠. 내가 친문 대안?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죠, 유시민. 어쨌든 이 상황 판단을 잘 하는데, 재보선, 아마 이 재보선 결과를 보고 나서 대권 꿈을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뭐 여러 차례 대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했지만은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을 보고 아마 그 꿈을 접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나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 그리고 친문의 제3의 후보론, 여기에 묻는 질문에 유시민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미묘합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리죠. 자, 유시민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의 대선 출마설은 뇌피설이다. 뇌피설이다. 이것은 뭐 신조어인데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하는 추측이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대선 출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할까 겁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본인 방송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친문 후보 옹립론, 친문 후보 옹립론. 유시민 본인에 대해서 친문 후보로 옹립한다는 그 이야기는 내게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문 후보 옹립론은 모욕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붙이는 이야기가 이거죠. 자, 친문, 그 취지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한 거가 왜 모욕적이냐. 친문 유권자가, 문재인을 좋아하던 유권자들이 다음 대권 주자 중에서 문재인과 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한다는 전제가 거기에 깔려있다. 친문 후보 옹립론에. 그러니까 문재인 보고 투표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다. 그것을 본인에게 대입을 하니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내가 문재인의 종속으로 선택받아야지 안 받아야 될지 그런 구별이 돼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와 문재인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참에 지금 어차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권 재창출에 어려워졌는데 내가 굳이 나가서 독박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뉘앙스도 들립니다. 자, 또 이야기를 했죠. 유시민이 2013년 2월에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말했고, 그때 뭐 장관 그만두고 뭐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에도 선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대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작년 이야기를 했는데 재작년 걸 제가 찾아보니 이 노무현 10주기 광화문 토크 콘서트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양정철, 김어준, 또 유시민 이렇게 세 사람이 광화문,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10주기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것을 유튜브로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양정철이 이렇게 묻죠. 유시민에게 노무현 때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배설을 하고 소년 등과 급제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대권 도전을 은근히 권유를 합니다. 그때 유시민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즉답을 안 했습니다. 대권 도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런데 원래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 나 그냥 대권 주자 하지 말고 내가 대권 주자 되도록 만들어다오, 이 이야기죠. 그때까지 재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작년에도 선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이거 보시면 압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유시민이 새로운 책을 하나 개정판을 내면서 독자와의 대화를 했죠. 비대면 독자와의 대화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막 했는데 신념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운명으로 다가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때 막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 신념은 변한다. 이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그전에 정치 안 한다고 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죠. 그때 시점이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시민의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런 해명들에 대해,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신념은 변한다. 운명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은 정치 안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 정치를 한다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언론들이 해석을 했는데 유시민이 그때 아무 해명이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한 상황은 이렇게 본인이 반박을 하고 그런 거 아닌다고 반박을 한 상황은 4월 7일 선거 이후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국민에 의해서,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 의해서. 그 이후에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3월 31일에는 마치 정치를 다시 하는 것 같은, 대권 도전하는 것 같은 해석들이 언론에 나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선거 이후에 이렇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놓은 것은 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문재인 레임덕입니다. 문재인이 만약에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문재인이 힘이 있으니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유시민 입장에서 내가 나가도 문재인이 막 도와주고 하면 충분히 내 대통령 될 수 있어. 그러면 또 상황이 다르겠죠. 지금은 문재인 레임덕을 본인도 직감을 했고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직감을 했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재보선 참패 후에 개각이 있었죠. 개각 과정에서도 많은 대상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안 들어가겠다. 난파선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손사래를 친 사례가 많았다고 들립니다. 가뜩이나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온 일가가 탈탈 털리는데 그것도 부담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인기 다 떨어진 이 정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설거지나 하고 나중에 또 어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 해서 상당히 사람을 데려오는데 애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난파선에서 속속 탈출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문재인 정권이 점차 식물 정권이 돼간다는 이런 징후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임기 말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막 재개가 될 텐데 윤석열이 없으면은 다른 누가 검찰총장이 돼도 될 텐데
그러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일선 검사들이 아니야, 그걸 뭐 정권 마음대로 해, 우리 맘이야. 또 일선 검사들 그렇게 해서 이성윤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러면 기소가 되면은 어떻게 피고인이 된 검찰총장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문재인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문재인은 어떻게 처신할까? 일단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찾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도 안 가고 내각도 안 가려고 하니까는 일단 1년 동안 앞으로 버텨야 되니까 그 첫 단계 조치로 국무총리의 김부겸 화합형 이렇게 언론에서 분석을 하죠. 저도 화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문재인의 필요에 의해서 김부겸 TK 출신 김부겸을 국무총리에 임명을 했고 비주류인 이철희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올렸고 5개 부처 개각을 하면서 전부 다 그 관료들을 갖다 썼고 그전에는 자기들 사람들을 다 썼죠. 자, 그런 응급 처방을 했지만은 이 정도로는 역부족일 겁니다. 이번 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면은. 그러니 앞으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더 찾겠죠. 더 찾는 것 중에 아마 하나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또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국민 통합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나중에 임기 후에라도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쏠리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재인 생각이고, 지금 다시 대선 앞두고 진보 열성 지지자들을 재결집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문재인이 꺼내도 거기에 또 반대할 겁니다. 반대하면서 무슨 소리야? 본인들은 지지자들을 또 믿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거기서 다시 또 문재인과 민주당 쪽이 부딪히는, 그리고 또 대선 주자들, 이재명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실 주자들도 이 문재인과 차별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4년 동안 독선, 독주, 반칙과 특권, 국민 편가르기를 해온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점차 이 문재인 정권 본인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이 지금부터 아마 고난의 시대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